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수입에 비해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싶은 시절이 있다면 그것은 젊은 시절일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놀러 가고 싶은 곳도 많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 쓸 곳이 하나둘이 아니고 멋진 이성 친구를 사귀고도 싶고 갖고 싶은 것들도 적지 않을 때가 20대와 30대이다. 결혼을 할 때도 기억에 남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고 가구도 좋은 곳으로 장만하고 싶고 뭐 그럴 것이다. 온갖 잡지들과 TV 광고 속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젊은 모델들처럼 살고 싶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부잣집 친구들에게 시샘과 부러움이 솟아나기도 하는 시절이 그 시절 아니겠는가. 그러나 명심해라. 당신이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수입에 비하여 가장 많은 저축을 제일 악착같이 하여야 할 때가 바로 그 시절이다. 20대와 30대 시절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수호하기 위하여서건 취미를 위하여서건 그 어떤 명분으로 사용하는 돈이건 간에 그 돈이 모여 적절하게 투자될 경우 10년 후에는 그 수익금만으로도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20대와 30대에 모은 1억 원이 40대에 가서는 10억 원이 되어 그 수익금이 1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20대와 30대에 소비한 1억 원은 40대에 가서 그저 사진첩 몇 권 정도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게다가 30대에 1억 원을 모으는 데 들어가는 노력은 40대에 1억 원을 모으는 데 들어가게 될 어려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 쓸 곳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은 지출을 줄이는 대신 쉽게 떼돈을 벌어 자신의 욕구를 더더욱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기면서 주식이나 다단계의 미혹에 빠져든다. 내가 독자들에게 받는 메일들 중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경우가 바로 그렇게 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된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런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도 싸다고 믿는다. 누군가의 수술비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 빚이 가족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는 어느 정도만 안타깝게 여기며 친구나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빚이 생긴 경우는 조금만 안타깝게 여긴다. 본인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빚이 있는 경우 재테크 투자에 대한 공부는 언제나 무모함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은 오직 한 가지. 재테크에 대한 공부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거지처럼 살면서 빚부터 갚으라는 것뿐이다. 물론 여기서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찬란한 젊은 날의 그 아까운 청춘을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며 살다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간 뒤 죽기 직전에 부자가 되면 무엇 하겠는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늙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돈 때문에 바둥거리며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병이라도 걸리면 누가 그 시절을 보상하여 준다는 말인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찬란한 젊음이라는 것을 제 딴에는 찬란하게 보내면 보낼수록 중년 이후에는 처진 어깨를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젊었을 때 신나게 노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 늙어서 돈도 없이 비참하게 되는 경우는 왜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조화와 균형을 부르짖으며 젊음을 보냈던 부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게 데리고 와 봐라. 젊음을 즐기면서도 부자가 되려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으려는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여기서 당신이 놓치기 싫어하는 그 청춘이라는 토끼에 대해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잘난 청춘 시절에 돈과 시간을 바치며 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지금 당장 적어보아라. 이웃을 위한 봉사라도 한다면 내가 말을 안 한다.
기껏해야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인터넷에서 채팅이나 하는 것이 젊음을 불사르는 고귀한 행위란 말인가. 밤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걸어다니는 것이 젊음의 표출인가. MT나 연수라는 명목으로 집단으로 몰려가서 고스톱 치고 술 먹고 토하고 여자친구 잡아뜨릴 생각을 하는 게 청춘이라고? 친구 생일에 다 같이 술에 취하는 것이 젊은 우정의 표출이라고? 얼마 되지 않는 돈마저 유명 브랜드 상품에 쓰는 바람에 카드빚에 시달리면서도 있는 놈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인다고?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성공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희처럼 청춘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멍청한 놈들. 부자로 살고 싶다면 젊은 시절에 철저하게 돈을 움켜쥐어라.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모든 허례허식을 물리쳐라. 나는 도대체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도 아이 돌잔치를 호텔에서 하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돌잔치가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하지도 말아라. 그 아이가 기억도 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아이를 위하여 한다고? 남에게 보이거나 부모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 아이를 위해 하는 것이란 말인가. 부조금을 받으면 큰돈 들어가지 않는다고? 부조금 받지 않고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면 아이에게 큰일이라도 생기나 보지? 신혼 부부들에게 주는 경고. 비빌 언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결혼 후 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 시기에 돈을 모으지 못하면 당신들은 평생 부자가 되기 힘들다. 혼인 비용을 최대로 줄이고 현금을 보유해라. 가구도 가장 싼 것으로 장만하고 그 어떤 것이건 간에 중고 물품도 고려하여 보라. 호사스러운 혼수품도 5년 후면 고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결혼 예물? 부잣집 친구들을 절대 따라하지 말라. 일생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돈 좀 써야 하지 않느냐고? 글쎄다. 그렇게 시작한 부부들 3-4쌍 중 1쌍은 이혼하며 대다수는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총각 시절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은 대부분 중고였다. 결혼 전 내가 아내에게 사준 첫 커피는 특급 호텔 커피였으나 첫 음식은 청계천 벼룩시장에서 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끓여주는 1,000원짜리 동태찌개였고 첫 선물은 그 시장에서 팔던 1,000원짜리 목도리였다. 결혼 전 나는 빚도 많았기에 아내에게 와인 한 잔 사준 적도 없다. 당신이 처녀라면 그런 나를 좋아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내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다. 그 당시 내 처지는 빚이 많았기에 여자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할 처지가 아니었다. 당시 동부이촌동 25평 맨션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 결혼 후 나의 월 수입은 결코 적지 않았으나 내가 진 빚부터 갚아야 했기에 우리는 전혀 돈을 쓰지 못했다. 결혼 후 2-3년이 지나자 나는 빚도 갚을 수 있었고 어느 상호 신용금고에서 경매로 넘기기 직전의 아파트를 싸게 구입하였다. 하던 사업도 그럭저럭 되어가면서 다시 1년 후 자가용과 기사도 마련하였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20억이 현금으로 모일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 내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말도 하지 않았고 티도 별로 내지 않았다. 돈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언제나 날파리들이 몰려든다. 자가용과 기사를 둔 것은 돈 있는 티를 낸 것이 아니냐고? 아니다. 길거리에 허비하는 시간을 절약하려고 그랬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젊은 시절에 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다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특별한 재능도 없는 보통 사람이라면 당신 호주머니에 돈이 쌓이는 법칙은 단 하나라는 사실이다. 먼저 몸값을 올려나가면서 최대한 절약을 하고 최대한 먼저 모아라. 그러면 먼저 쌓일 것이다. 그 쌓인 돈이 부자가 될 종잣돈이 된다. 젊었을 때 놀 것 다 찾아다니고 즐길 것 다 찾아다니며 카드를 긁고 쉴 것 다 찾아먹는 사람들이여. 당신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당신들과 별다를 바 없이 젊음을 보냈던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명심해라. 당신이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음 시구절이 당신의 마음을 송곳처럼 찌르게 될 것이다. 뭘 했니? 여기 이렇게 있는 너는. 울고만 있는 너는. 말해봐. 뭘 했니? 여기 이렇게 있는 너는. 내 젊음을 가지고 뭘 했니? 어릴 때부터 가난, 술, 여자, 동성애, 질병, 교도소 등의 단어로 얼룩진 지저분한 삶을 살다가 동거하던 창녀 앞에서 죽었던 프랑스의 시인 폴 베를렌, 곽광수 교수님이 번역한 그의 시 하늘은 지붕 위로 중 일부를 인용했다. 원래 이 시는 그의 시집 예지에 수록된 것으로 국내외에는 시의 첫 구절이 제목으로 알려졌다. 폴 베를렌이 감옥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해하면서 이 시를 썼다고 알려져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감옥에서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는 그를 상상하며 직접 번역한 시 전문을 다음 쪽에 실었다. 하늘은 지붕 위로. 폴 베를렌. 하늘은 저기 지붕 위에서. 너무도 푸르고 참으로 조용하구나. 종려나무는 지붕 위에서 잎사귀 일렁이고 종은 우리가 보는 하늘 속에서 부드럽게 울리고 새는 우리가 보는 나무 속에서 애처롭게 울고. 이런 하나님 맙소사. 삶은 바로 저기에 단순하고 평온하게 있는 거구나. 이 평화로운 웅성거림은 저기 마을에서 들려오는 것. 너는 뭘 했니? 오, 너 말이야. 바로 여기서 계속 울고만 있는. 말해봐. 너는 뭘 했니? 너 바로 여기에 있는. 내 젊음을 갖고 뭘 했니?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정말 그럴까? 노력은 정말 개소리일까? 중산층 이하 가정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부잣집 자녀들과 비교하면 그럴 수 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잠깐만. 어느 시대건 빈민층, 서민층, 부유층은 동시에 존재하여 왔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70년대 말 가난하였던 내가 겪었던 절망감이며 실업률이니 취업률이니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절망의 골짜기는 있어 왔으나 그 골짜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왜 유독 작금의 MZ세대에게서는 이 생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날까? 첫째, SNS 때문이다. 돈 자랑하는 연놈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보니 그들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박탈감의 크기가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증대되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 이 멍청한 연놈들아. 둘째, 그 우라질 놈의 워라밸 때문이다. 아무리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시켜 놓으면 뭐하냐. 그 8시간 밖의 시간을 자기에게 재미있는 것들을 하는 데에만 사용하는데 무슨 변화가 생기겠는가. 셋째,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누울 만한 공간을
미래에 소유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내 나이 30에서 50대 시절 부동산 값이 뛰면 돈 벌었다고 좋아하기보다는 집 없는 직원들 때문에 걱정이 되곤 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주택으로 돈을 벌 생각은 전혀 없었다. 집값이 오르면 갖고 있던 집을 팔아봤자 크기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가지 않는 한 새로 이사 가려는 집도 다 같이 가격이 올랐으므로 자산 증식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왔고 이는 지금도 그렇다. 문제는 직원들인데 내가 주는 보수로 알뜰살뜰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워질수록 결국 직원들은 우울해질 것이고 일하는 게 재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말이다. 부동산은 코스톨라니가 말하듯이 사이클을 탄다. 상승기가 있으면 하강기가 있다는 말이다. 10년 주기설도 있지 않은가.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한 주거 공간에 대해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20대 중반에 나는 약수동 언덕 위로 한참 올라가야 하는 개인주택의 차고를 월세 몇만 원에 빌려서 약 4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 그 4년 동안 내가 이 생망을 얘기하고 있었을까? 나는 내 몸을 편히 누일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아무리 교통이 불편하고 작고 허름하여도 행복해 하였다. 정말이다. 처지에 맞는 공간을 찾아라. 물론 내 말이 라떼로 들리기도 할 것이다. 당신이 그런 곳에서 살았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이다. 내 대답. 그렇다. 개뿔도 내세울 것이 없다면 당연히 거지 수준으로 살면서 시간을 아끼고 능력을 키워나가며 돈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살기는 싫다고? 그렇다면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살아라. 차고를 빌렸을 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많았다. 벽 세면, 천장, 바닥은 모두 콘크리트인데다 벽 한쪽은 철제 셔터가 내려오는 곳이었다. 전기와 물도 나오지 않았다. 쪽문을 만들 만한 구멍은 뚫려 있었으나 문은 달려있지 않던 그 차고를 있는 그대로 빌리는 조건이었기에 주거 공간 비슷하게라도 만드는 것은 내 몫이었다. 돈이 너무 없던지라 결국 내가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다. 시멘트로 마감된 곳들에 스티로폼 판넬을 전용 접착제로 붙이려고 했으나 시멘트 벽에 습기가 많아 실패하였고 스티로폼 판 4개 모퉁이에 시멘트 못을 하나씩 박고 실로 연결하여 그 위에 도배를 했다. 셔터 쪽에는 스티로폼에 포장용 면테이프를 군데군데 붙이고 바느질을 하여 떨어지지 않게 한 뒤 면테이프에 돼지표 본드를 발라 철제 셔터에 붙였다. 바닥에는 스티로폼 판을 깐 뒤 비닐 장판을 덮었다. 물은 주인집, 정확히 말하면 전세 입주자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받아왔다. 전기는 주인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정원등에서 차고 위가 정원이었다. CD관을 이용해 전선을 끌어들여 콘센트를 연결했는데 처음 해본 작업이었다. 취사도구는 전기골로였다. 설거지물은 외부로 흘러내보내야 했는데 셔터 및 공간으로 PVC 파이프를 통해 언덕길에 흘러가게 하다 보니 라면가락이 함께 나가기도 하여 싫은 소리도 종종 들었다. 겨울이 되자 너무 추웠기에 친구 집에서 버리는 소파를 얻어와 그 위에 전기장판을 깔고 잤다. 비가 많이 오면 셔터 밑으로 물이 흘러들어와 셔터 외부 바닥에 시멘트로 둔덕을 만들었지만 언제나 바닥은 눅눅했다. 경첩을 이용하여 판자 하나를 벽에 붙이고 개목걸이 사슬을 이용하여 책상 역할을 하게 했는데 이걸로도 학교 공부와 번역 작업을 하는데 충분했다. 작은 중고 냉장고 위에는 전기 골로를 올려놓았고
오래된 중고 음향기기도 설치했다. 시간을 금쪽같이 사용하여야 했기에 친구들이 불쑥 술병을 들고 나타나 잡담이나 하다 가는 것을 막고자 벽에 3분 이상 잡담을 하려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크게 써놓았다. 내 처지를 친구들과 비교한다거나 주변을 의식하는 마음 같은 것은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 어느 날 골로 위에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뭔가 볶은 후 종이로 덮었는데 다음 날 먹으려고 살펴보니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새끼 쥐가 놀고 있었다. 차고에서 4년째 살고 있을 때 한 번은 동태찌개가 먹고 싶어서 약수시장에서 동태를 사왔다. 뚜껑이 밀폐되는 스테인리스 김치통에 찌개 재료와 동태를 함께 넣고 골로 위에 올려놓은 후 번역에 몰두하던 중 한두 시간 이상 지났을 때쯤이었다. 김치통을 바닥에 놓고 밀폐장치 3개 중 2개를 풀었을 때 내부 압력 때문에 펑 하면서 뚜껑이 날아가더니 뜨거운 동태찌개 국물이 내 얼굴은 물론이고 차고 내부 전체에 뿌려졌다. 그때 그동안 살면서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저절로 계속 쏟아졌다. 그 전에도 울었던 적은 있었다. 메릴랜드 대학교 분교에서 정말 무식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한 과목에서 B를 받자 너무나도 실망하여 바지에 똥까지 쌀 정도로 술을 처먹고 울었던 것이다. 동태찌개로 울었던 때는 이미 공부 방식을 바꾸어 성적을 A로 도배하며 과외와 번역 등으로 얻는 수입을 악착같이 모으고 있던 시기였다. 나는 동태찌개 냄새가 온몸에 진동하던 나 자신에게 그만 울어라 위로하였다. 나를 위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은 나뿐이었으니까. 시간이 몇 년 지난 뒤 아내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아내에게 사준 첫 음식은 바로 양은 냄비에 끓인 동태찌개였다. 차고에 살던 내가 스스로를 이끌어 지금에 이르렀듯이 크고 작은 삶의 변화를 이뤄냈다는 독자들의 연락이 종종 온다. 카드빚을 갚고자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도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는 말을 되뇌며 일하여 인력사무소 지명도 1순위에 올랐다는 독자가 떠오른다. 약 15년 후인 현재 그는 연매출 700~800억 원대, 영업이익 수십억 원대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